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전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 브라이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유전자 연구라고 하면 우리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따라하는 수준 정도로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의료정보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라는 독특한 사회 시스템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환자 정보는 그 자체로 국가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데이터를 접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개 병원에서 간신히 모은 환자 정보로 연구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집단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유전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전학 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구 중심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 이루던 기존 연구 환경에서 아시아인의 유전적 특성을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의학계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도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양성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임상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학술 연구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치료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동시에 추진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자산과 인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의 과학자들은 북미와 유럽의 연구기관들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기술 도입이나 단순한 하청 연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 모델의 핵심은 각국의 고유한 강점을 인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대규모 임상 데이터와 분석 역량, 그리고 아시아인 특화 유전체 정보는 우리 서구 연구기관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자산입니다. 반면 우리 북미와 유럽의 연구기관들이 축적한 치료기술 개발 노하우와 임상시험 경험은 한국 연구진들에게 매우 소중한 파트너십 요소가 됩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는 진정한 협력 관계가 되었습니다. 최근 체결된 여러 국제 공동 연구 협약들은 이러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 협약들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분석, 역량과 해외의 치료기술 개발 노하우가 만나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혁신적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한국은 아시아 지역 바이오메디컬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구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연구 방향을 주도하고 성과를 이끌어내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국적 생명과학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시장이나 생산 기지가 아닌 핵심적인 연구개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없이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바이오 헬스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한국으로 모여들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도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희귀질환 환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더욱 그랬죠. 부모님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치료법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학자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희귀질환 연구는 제약회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환자 수가 적으니까 시장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데 수익은 거의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고아약물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버려진 아이들 같은 존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수익성이 보장되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흔한 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에 희귀질환 환자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구자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환자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의료기관들에서 희귀 신경유전질환 연구에 매진하는 의사들과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신경발달장애나 뇌전증성 뇌병증 같은 중증, 신경유전질환 분야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보여준 끈기와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구비 확보도 어렵고 성과도 즉시 나타나지 않는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한 연구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연구 과정을 직접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의 희귀질환 연구를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인내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 도전했는지를 보면서 진정한 과학자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연구가 단순히 학술적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치료법이 전혀 없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환자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연구 자세는 곧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 기술들은 기존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치료 영역에서 희망적인 결과들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분자 진단부터 치료 반응 예측,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까지 유전체 정보를 임상 현장에 적극 활용하는 그들의 접근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국제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이런 접근을 이상주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익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연구 철학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되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이 희귀질환 연구의 도덕적 리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연구 사례들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어요. 환자 중심의 연구 철학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국 연구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의학 연구란 무엇인지, 과학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속한 연구팀도 한국의 이런 철학을 받아들여 희귀질환 연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독특한 위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서구의 과학기술과 동양의 전통적 지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조합이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의 연구 환경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환자를 대하는 전인적 접근 방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전체를 보는 시각, 이것이 한국 의료진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과 처음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들의 업무 방식에 당황했습니다. 우리 서구 연구자들은 보통 매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한국 연구자들은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이었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네트워킹 능력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은 미국,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런 광범위한 네트워크는 우리 서구 연구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협력은 대부분 서구 중심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시기였죠.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협력 모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각 나라의 고유한 강점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정밀한 기술력, 중국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 싱가포르의 효율적인 임상시험 시스템, 그리고 우리 미국의 혁신적인 치료 기술까지.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한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유전체 데이터, 일본의 분석 기술, 우리의 치료제 개발 노하우가 결합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각자 따로 연구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결과였어요. 이때 저는 진정한 시너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의 또 다른 강점은 의사소통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로 서구 연구자들과 소통하면서도 동시에 아시아 각국의 연구자들과도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어요.
언어적 장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까지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한국의 역할 덕분에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국제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연구 분야에서는 전 세계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나라에서는 몇십 명밖에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으면 의미 있는 연구가 가능한 규모가 되거든요. 한국이 주도한 이런 협력 모델은 곧 다른 연구 분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암 연구, 치매 연구, 심혈관, 질환 연구 등에서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제학계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회들에서 한국의 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연수를 받거나 공동 연구에 참여하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자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속한 연구소에서도 한국식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표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한 대학병원의 희귀질환 클리닉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극히 드문 신경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포기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치료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어머니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어요. 비록 지금 당장 치료법은 없지만 연구를 통해 반드시 길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희귀질환 치료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요. 한 번의 유전자 치료에 수십만 달러가 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경제적 여건이 되는 환자들만 치료받을 수 있는 게 현실이죠. 한국에서 만난 연구자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치료법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의는 단순히 학술적 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감에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장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희귀질환 연구를 시작했는지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친구가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환자들을 위해 연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참여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결국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연구진들의 접근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접근성을 고려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맞춤형 치료 전략이었습니다. 획일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각 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는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또한 예방의학적 접근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사회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 위해 유전체 스크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한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진단 기술이 실제로 의료 취약 지역에 보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기술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는 것까지 책임지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들 나라와 공유하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현지 연구 인력 양성까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곧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진단조차 받을 수 없었던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일부는 치료까지 가능해졌어요. 무엇보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국의 희귀질환 연구 모델을 다른 나라들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의학 연구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도 제가 속한 연구팀에서 한국의 이런 철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려고 해요. 한국에서 배운 진정성 있는 연구 자세가 제 연구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작년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 유전자 치료 학회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기립박수를 쳤거든요. 저는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아시아 연구팀의 발표에 이런 반응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기존의 크리스퍼 시스템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전했습니다. 특히 신경세포에서의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오프 타겟 효과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를 포함한 여러 서구 연구자들이 그 한국 연구팀을 찾아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빠른 성과를 원하는 요즘, 이런 장기적 관점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연구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적용될 때의 안전성과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어요. 실험실에서의 성공보다 임상에서의 실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의 여러 연구기관들과 더 깊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팀이 개발한 AI 시스템은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에서 질병과 관련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우리가 몇 달씩 걸려서 분석하던 일을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확도도 기존 방법보다 훨씬 높았어요. 제가 직접 참여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 기술을 사용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전적 변이들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는 곧 새로운 치료 타겟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의 또 다른 강점은 융합 연구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 의학, 공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학제 간 협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신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전 세계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자세를 보였어요. 이는 과학 발전에 대한 진정한 기여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곧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한국 연구팀들의 논문이 연이어 게재되었어요. 특히 희귀질환 관련 연구에서는 한국이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국제특허 출원 현황도 놀라웠습니다.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한국이 출원한 특허의 수와 질이 급격히 향상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특허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라이센싱 계약이 급증했어요. 심지어 일부 대형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확실한 인정이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연수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국제학회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연구자들이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받는 일이 일상적이 되었어요. 그들의 발표는 항상 만석이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 세계 연구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과학기술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위치에서 새로운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는 리더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는 전 세계 유전자 연구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서울을 다시 방문했을 때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에는 바이오 기업들의 사옥들이 즐비했고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의 아시아 연구개발센터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급성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해외 기술을 도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자체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는 몇몇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바이오 벤처 기업의 창업자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의 바이오 헬스 산업 지원 정책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 확대까지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벤처 캐피털들도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IT나 게임 분야에 집중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바이오 기업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투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의 대형 펀드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이는 한국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기록적인 규모였습니다. 인재 유치 측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수한 한국 연구자들이 대부분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해외에서 일하던 한국 연구자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외국 연구자들도 한국에서 일하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독일 출신 연구자는 함부르크에서 일하다가 서울의 한 바이오 기업으로 이직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고 성과도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바이오 관련 학과들도 크게 확충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했어요. 학생들이 재학 중에 실제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인프라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실험 장비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곳곳에 만들어졌고 중소바이오 기업들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연구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눈에 띄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유럽의 기업들과 공동으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임상시험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제 환경의 개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 승인 제도를 도입했고 이는 바이오 기업들의 제품 출시 속도를 크게 높였어요. 동시에 안전성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담당하는 완전한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의 연구, 기업의 개발, 정부의 지원, 투자자들의 참여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곧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미국과 유럽이 양분하던 시장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이었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완전한 산업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앞으로 10년 후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환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한 가족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받은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가족의 8살 딸 아이는 극히 드문 신경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아이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치료법을 찾았지만 어디서도 희망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다시 만난 그 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훨씬 또렷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희귀질환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를 받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의 경우 조기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발달이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만난 15세 소년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행성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어서 점점 근력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진행을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세포 치료를 받은 후 근력이 실제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은 치료 전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년 후 그가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제약은 있었지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환자 가족들의 정신적 변화도 매우 컸습니다. 이전에는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가족들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대학에 가고 결혼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연구자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치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가정들이 이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의 연구진들이 처음부터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치료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 시스템의 발달로 더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통해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희귀 질환을 발견하고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어요. 제가 만난 한 신생아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지 3주 만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우리 아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환자들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모임들이 생겨났어요. 이런 커뮤니티는 환자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치료 성과가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희귀질환 치료의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는 마음으로 희귀질환 연구 지원 활동에 참여하거나 치료비 모금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 치료받은 환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가족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진정한 의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또 다른 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의학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연구 철학과 협력 모델이 전 세계 유전자 연구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단순히 개별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유전적 질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야심찬 목표이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과 유전체학의 융합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의 여러 연구팀들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20년 내에는 개인 맞춤형 유전자 치료가 일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도 미래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희귀질환 2천여 개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이는 전 세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참여한 한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미래 로드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단계별로 유전자 치료 기술을 발전시켜 최종적으로는 모든 단일 유전자 질환을 치료 가능하게 만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요. 야심찬 목표이지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국제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희귀질환 연구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있어요. 이미 30여 개국의 연구기관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유전자 치료 전문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고 있어요. 특히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영어 과정도 확대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존 크리스퍼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뇌에서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 진료 시스템과 유전자 치료의 결합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에요. 아프리카나 남미의 오지에 있는 환자들도 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약 산업의 패러다임도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블록버스터 약물 개발보다는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 주류가 될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희귀질환이 더 이상 절망적인 질병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거예요. 또한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를 통해 많은 질병들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윤리적 측면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유전자 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전시키고 있어요.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환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5년 내에 한국이 세계 유전자 치료 분야의 절대적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력, 연구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향한 진정성이 그 근거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는 한국과의 장기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젊은 연구자들, 을 한국에 파견하여 그들의 연구 문화와 철학을 배우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런 변화가 전 세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환자 중심의 연구 철학, 개방적인 협력 정신, 그리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서 전 세계 의학 연구 분야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학이 무엇인지, 연구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 의학 발전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